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세계는 정적인 혼돈 속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도 지금 정적인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정치인이 지금 뉴욕을 방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국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먼저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전에 시민운동을 하다가 네.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때 주로 이제 감시 견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문제 의식으로 느끼던 것들을 제가 직접 다 손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만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얼굴도 행복해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잘도 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남이세요. 뉴욕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번에 서부 지역에 이제 네. 콜로라도주 오로라시가 성남시와 자매 도시인데 네. 초청 방문을 하게 됐어요. 온 김에 뭐 워싱턴, 보스턴 들러서 뉴욕에도 저희가 할 일이 좀 있고 해서 겸사겸사 동부 지역까지 왔습니다. 동부 지역은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여러 번 오셨나요? 서부 지역은 많이 갔었는데 네. 이제 동부를 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부가 미국 같죠. 서부와 또 다른 진짜 미국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 하면은 동포사회에서 국무총리 이름을 몰라도 아마 이재명 시장 이름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 해외 동포들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정치인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훌륭한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고맙습니다. 본래는 지금 사투리 쓰시잖아요. 약간요. 네.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신 거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남의 시장을 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뭐 우리 산업 발전기 네. 소위 70년대 이럴 때 이제 농촌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경북 안동에서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네네. 이사를 오게 됐고 거기서 이제 뭐 온 가족이 다 공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갔다가 또 사법시험 합격해서 소위 인권운동, 인권 변호사 이 일에 관심이 있어서 다시 이제 저는 이제 성남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초등학교 마친 이후로는 다 성남에서 살게 됐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이제 계실 거라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공장 생활하시면서 그때 일을 하시다가 왼팔을 다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당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산업재해 사고도 많았고 뭐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라 뭐 근로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죠. 저도 이제 그 많은 사고 중에 하나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고 지금도 팔이 이렇게 휘어서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네. 장애인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큰 재산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겨내고 나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어려웠던 삶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큰 자산이 된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이런 그 신체적인 상처로 인해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공장 생활이라는 것이 그랬다고 하지만은 매도 많이 맞았다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십장한테. 네.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셨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마쳤으니까 13살쯤 되지 않습니까? 네. 마치고 바로 이제 공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는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이라 이 공장 안에도 다 군복을 입고 근무를 하면서 이제 직원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 문화가 이 사회를 지배를 하니까 이제 꼬맹이들이 이제 공장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아예 점심 때도 못 나가게 다 철문 가둬놓고 저녁 때도 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오면 이제 군기 잡는다고 줄 세워놓고 한 대 빠따 치고 저녁에도 군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퇴근하기 전에 정문 앞에서 다 갈 때 빠따를 몇 대씩 맞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하튼 그게 매우 괴로웠고요. 정말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제가 유심히 그때 관찰을 해보니까 저렇게 빠따를 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자가 될까 연구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지면 나도 안 맞고 네. 저는 관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공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야간에 공부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는데 검정고시로요. 검정고시로. 근데 변한 게 없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다행히 법대를 가셨어요. 네, 이게 원래 법을 공부하고 싶으셨나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참 네. 웃기는 얘기인데 네. 그때 이제 군사 쿠데타가 벌어져서 본고사가 폐지되고 이제 대학을 학력고사 점수 높으면 네.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생활비를 대는 그런 장학제도가 생겼어요. 아하. 81학번부터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도 돈을 받고 대학을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정말 죽으라 공부해가지고 이 돈을 받고 대학을 갔죠. 장학금이죠. 네, 장학금이죠. 그러니까 그건 등록금만 면제된 게 아니고 생활비로 저희가 뭐 월급의 몇 배 되는 돈을 받았으니까요, 한 달에. 그런데 대학을 돈을 많이 주는 대학을 먼저 선택하고 나니까 아까워서 제일 커트라인 높은 학과를 선택한 게 법대였고 법대를 가니까 우리 선배들이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네.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줘서 네. 그때 다시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부러 뭐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던 건 아니고 일종의 운수랄까, 뭐 운명이랄까 뭐 그런 게 있었죠.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네. 네, 원래 뛰어난 머리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법대를 진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셨나요? 졸업하던 해 됐죠. 하던 해요. 네.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네. 변호사가 되셨는데 돈을 잘 버는 변호사 쪽으로 좀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네. 또 노동이라든가 인권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변호사 개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좀 있는데, 제가 공장 생활을 할 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폭도라고 보통 알고 있었거든요. 폭동이다. 네. 대학을 가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사람이란 참 주어진 정보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네. 걸 알았고요. 그 때문에 제가 좀 공익적인 삶을 살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됐는데. 판검사 발령이 가능했지만 제가 그 군사 정권에 그야말로 임관받고 싶지 않았죠. 네. 그래서 27살쯤에 저희가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그야말로 영업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또 판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젊은 어린 나이죠 그때 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를 했지만 뭐 어쨌든 인권 운동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다른 운동가들에 비하면. 그래서 뭐 저는 큰 불만 없이 계속 이제 인권 변호 또 시민 운동 이런 걸 하고 결국은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 이제 다시 정치 세계에 입문하게 됐죠. 그런 활동을 눈여겨 보던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 스카웃을 했죠. 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도 출마를 하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뭐 그거는 의무방어전 같은 거고요. 의무방어전이요. 네. 제가 이제 2004년에 제가 2002년에도 구속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정비리 폭로 활동을 하다가 제가 명예훼손,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걸 구속된 일이 있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의료 공공성 확보,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는 게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관계된 것이다라고 해서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이것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 조례가 날치기 되는 과정에 제가 대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제가 또 수배가 됐어요. 수배가 돼서 이제 구속되게 생겨서 이제 두 번째 구속되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도피를 했는데 그 도피 도중에 제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시민운동 또는 인권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게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걸 획득하면 그걸 잘만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2006년에 떨어졌죠. 네. 2006년 선거에는 떨어지고 2008년에는 인지도도 올릴 겸 국회의원 선거 꼭 당선되려고 한 게 아니고 당선이 전혀 불가능한 분당에 출마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출마할 사람이 없어서 당에서 그래서 대리로 좀 그냥 임시 방편으로 좀 나가달라고 해서 그 국회의원 출마를 한번 한 일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방 행정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2010년에 다시 시장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였던 시립의료원,
공공의료원을 지금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여기 지금 간단하게 사실상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시간만 되면은 그때 시민운동 시절 변호사 인권 변호사로서 또는 노동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얘기만 가지고도 많은 사실 네.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변호사로서만이 또 노동운동가로서만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정치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개혁하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정치계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남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는 가장 행복한 도시 1위더라고요. 성남시가 그 시장이 바로 앞에 계신 우리 이재명 시장이시고.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 성남시의 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정치권에서 잘하고 있다 보니까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대 무상복지라는 것을 이제 지금 실천해 가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좀 성과를 갖고 있고 어떠한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정치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 그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안전하게, 두 번째는 행복하게. 그러나 안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 정부 역할이라고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시민들이 맡긴 권력이나 또 시민들이 낸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서보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배자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소위 부정부패라고 하는 거죠. 반시민적 행동. 근데 이런 것들을 잘만 통제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성남시에서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큰 도구다. 그걸 제가 증명하고 싶어서 일단 성남시가 가지고 있던 뭐 대규모 엄청난 규모의 이제 부채 이걸 한 3년 6개월 만에 다 정리하고 저희가 연간 다른 도시가 하지 않는 복지 예산이 한 1,10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좀 하나 얘기를 좀 할게요. 먼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약 뭐 1조 원 가까운 7, 8천억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그 재정 결자로 그 쉽게 말해서 디폴트 되는 시가 그런 위기 상황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시장에 취임하면서 한 3, 4년 만에 전부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 6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재정에서 현금으로 예산을 아껴서 4,500억 정도를 갚았고 이제 지방채 발행, 장기 부채 발행해서 1,200억 해서 5,700억 정도를 갚고 그 후부터 이제 주로 복지 예산으로 그걸 전환해서 연간 1,200~1,300억 정도를 빚을 갚았는데 이제 빚 갚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액수 정도만큼을 실제로 이제 복지 예산으로 전환을 하니까 인구 1인당 약 한 12, 3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복지 예산이 다른 도시보다 많아진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이용료도 다른 데는 더 내야 되는데 성남은 덜 내고. 네,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7, 8천억의 천문학적인 그 재정 적자를 메꿔 나가면서 또 3대 무상 복지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가능했던. 다른 곳에서는 지금 돈이 남아가도 그런 복지를 실천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런 논쟁이 있어요. 복지가 공짜냐? 근데 일부에서는 복지를 공짜라고 말하고 복지가 많이 늘어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은 원래는 질서 유지, 안전 보장 영역에 최소한으로 사용되고 최대한 많은 부분을 그 구성원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그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출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법적으로는 복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국민의 권리지, 국가의 의무이지 공짜 시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남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 지출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고 하고
그걸 끊임없이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실 1,1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 게 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이제 명목 예산 한 2조 3천억이 넘고 네. 그중에 일반 회계 연간 지출되는 세금액이 예산액이 약 1조 6천억 정도니까 한 7, 8% 정도를 저희가 아껴서 복지 예산으로 전환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살림을 해본다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쓰고 있는데 네. 한 5% 그러니까 5, 25, 한 25만 원 정도는 사실은 좀 아껴서 뭐 우리 가족들 문화활동에 쓸 수 있잖아요. 술도 좀 덜 마시고 뭐 이런 놀이 좀 자제하고 어른이 좀 자제해주면 5% 정도 가뿐하게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중앙 정부도 5% 정도만 실제로 낭비 요인 줄이고 아끼면 정부 예산이 지금 386조 원이니까 네. 한 뭐 19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9조, 20조 정도 되니까 20조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쟁되고 있는 온갖 복지들 네. 뭐 해다 말자 반만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낭비 요인을 줄이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구조 조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성남시 시정을 6년 하면서 그걸 보여준 거고요. 그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 자랑스럽기도 하고. 지금 성남이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100만 가까이 됩니다. 100만. 네. 100만이면은 적은 도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도시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네. 그런 변화라든가 그런 전략 이런 걸 통해서 복지 문제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네. 그러기 위해선 정치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어떤 네.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좀 간략하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작동하지 않고 이제 특수한 소수 또는 기득권자 집단들을 위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국가 예산을 그러면 진짜 국민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은 소위 부정부패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좀 보여진 사례라면 4대강 이런 쓸데없는 공사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날렸고요. 22조 원 정도 날렸는데 연간 뭐 8천억이 넘는 관리비가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방위비리, 자원외교 뭐 이런 데 막 마구 써버린 예산들을 제대로만 쓴다면 정말로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작동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결국은 국민들이 뽑은 머슴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머슴이 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냐면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냐면 주인이 관심이 없거든요. 주인이 머슴들을 뽑아가지고 농사 짓고 가을에 농사 잘 지면 세경도 많이 주고 못 주면 농사를 잘 못하면 뭐 게으름을 피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민이 뽑아서 월급 주고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들이 국민을 예를 들면 기만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주인을 우습게 알아도 제재를 잘 하지 않아요. 네. 이게 정치적 무관심이죠. 투표도 안 하고 투표를 해도 깊은 관심을 안고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를 가려서 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좀 제재를 가하자. 이걸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번호 좋아하고 나 원래 몇 번이야. 나는 무슨 색깔 좋아해. 나는 무슨 지역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가 또는 정치인이 국민 또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네.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지금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정치인들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지적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과 일치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도 정경유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사회는 돈이 중심인 사회니까 돈과 즉 경제와 정치 권력이 실제로는 많이 가깝죠.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돈이 필요하고 국민들 개개인들은 사실은 정치인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어려운데 네.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집단들은 정치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 그중에서도 기득권 집단들끼리 너무 많이 밀착되는 바람에 그게 또 정치가 국민 전체를 위해서 다수 서민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네. 부자들의 세금이 네. 재벌들의 세금이 일반 서민들보다 적다라는 네. 문제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예를 들면 애를 낳지 않아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해외로 탈출하고 싶어하고 이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원인은 결국 기회, 소득, 자원이 특정 소수한테 너무 많이 쏠리고 다수는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소득이 특정 계층에 너무 집중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100대 부자가 80% 가까이 다 자수성가 있는데 자기가 만들었는데 한국은 100대 부자의 80%가 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거든요. 기회가 몰려 있다는 거죠. 이게 고용 문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너무 차이가 많고 대기업 소수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또 세금 측면에서도 보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최고 세율이 37%인데 거의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벌이 될수록 대기업이 될수록 세금이 낮아져 가지고 실효 세율 진짜 내는 세금 비율이 15% 그럼 15% 서민들보다 거예요. 반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덜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OECD 선진국 평균치 그게 한 23% 정도 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한 3분의 2도 안 되는 정도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나 기업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 대중이 나눠 가져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게 또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데 너무 많이 또 창고에 쌓아 놓으니까 경제가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내 유보금이라고 투자도 못 하고 뭐 지출도 못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 뭐 30대 재벌이 수백조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80조 뭐 이렇게 되는 돈이 쌓여 있으니까요.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한국의 그 정책이라든가 네. 정치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드시면서 좀 놀라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재벌이 반도 안 내느냐. 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질 때 정치에 대한 변화, 정책의 기득권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는 이제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정치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재국민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국민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재국민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하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종의 지배 수단으로 전락된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그 구성원들 즉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재외 국민들은 아마 대한민국 정치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더 많이 느낌이 올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심각하게 잘 안 느끼는 경향이 있죠. 근데 재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친정 같은 곳이고 자기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동료 외국인들한테 우리 친정 국가 내 조국이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거 뭐 좀 창피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한국 문제에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재외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중요한 하나의 기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투표날 투표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예를 들면 한국의 문제, 한국의 질서에 관한 문제, 한국의 정치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를 할 수 있냐 구체적으로 하다못해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에 중요한 얘기에 공감을 한번 눌러주는 것도 중요하겠고 친구한테 뭐 SNS를 한번 보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좋겠고 하여튼 일상적인 정치에 관심과 참여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그거 말고는 또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국민들은 다수고 이 정치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이 다수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관심 갖고 그 소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제재하고 하기만 하면 사실은 그 소수의 기득권 집단들이 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해외 교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영향이 크거든요.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한국 문제가 우리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좀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하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또 당당히 주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재국민선거 우리 동포 여러분 네.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대권 후보가 내지 몰랐어요. 뭐 쑥스럽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네. 사실상 그동안 열심히 네. 성남시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업적을 봐서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정치사에 소위 기초자치단체장이 대선 후보 뭐 예상자 중에 네. 국민들이 꼽는 사람이 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회가 좀 저성장 사회가 되면서 기회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겸손해지고 검약하게 됐죠. 네, 그리고 정치에서도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에는 뭔가 외형 또 인지도 그러니까 유명하면 뭔가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내실이 중요하게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진짜 뭘 할 수 있느냐, 뭘 했느냐. 아마 미국도 버니 샌더스 열풍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진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이제 그 돌풍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주시하게 됐잖아요. 한국 사회도 국민들이 볼 때 덩치는 작지만 성남시를 어쨌든 대규모 부채를 청산하고 또 복지 정책 확대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시키면 나라 살림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한 3~4% 정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의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사하게 수백 개를. 약속은 하는데. 실천을 하는 정치인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네. 저는 공약 이행률이 96%거든요. 아하.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공약 이행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 간단하다. 첫째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지 않으면은 저 유권자들이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표를 안 찍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유권자들은 저도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좀 모험적으로 제가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찍어야지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은 되게 현명해서 그런데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아직도 허맹랑한 그 공약에 많이 표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네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를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실제 내실을 따지는 사회가 네. 되다 보니까 저게 과연 지킬 수 있는 약속인가? 저 사람이 저런 약속을 하니 찍어줘야지 하는 요소와 저거 거짓말일 거야. 이제 또 거짓말하네.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이제 그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는 그야말로 내실 있는 사회로 네. 사회가 변화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도 살아남았죠. 당선도 됐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은 다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공약 하지 않으니까 네. 공약 이행률이 높을 수밖에 네. 없죠. 근데 그걸 저희는 또 인정받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실제 성과가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맡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비록 전에는 전혀 없던 기초단체장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광역단체장들을 다 넘는 특수한 경우 빼고는 넘는 그냥 국민의 관심과 이제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저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실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네.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그가 국민들이 바라던 정치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정말 성남시가 네.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네. 이룩되는 데 좀 만들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네. 실천하는 정치가 이런 것이고 정직한 정치가 이런 것이다. 네. 또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성남시에서 보여주시고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좀 보여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 공직자의 덕목을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주어진 권력과 예산을 나쁜 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그 권한과 예산을 공정하게 쓰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그죠? 그 두 가지만 잘해도 엄청나게 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이제 열정과 그다음에 아이디어, 정책이 결합되기만 하면 네.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시 생각하는 게, 내가 쓰는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성남 시민이 100만 명이니까요. 제가 1시간을 투자하면 100만 명의 혜택을 보니까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제 시간을 좀 소중하게 쓰려고 하죠. 이게 그 작은 관심, 제가 가지는 작은 관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좋은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정치인이 나쁜 쪽으로 좀 움직이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란 정말로 중요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또 투표하는 유권자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그 각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정말로 큰 효과가 있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 더해서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를 바꾸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자, 그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참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혹시 한국 가서 살게 되면은 네. 성남에 가서 살겠습니다. 성남으로 이사 가자가 네. 대한민국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성남을 세계로, 세계가 성남을 주시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래간만에 참 신나는 얘기, 또 희망 있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국에도 이런 도시가 있고 이런 시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